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은요, 오늘부터 이제 기초인문 강의, 그래서 나흘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진행 방식은 이제 방금 하신 것처럼, 오시면은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4분 정도 드리고 10문제 정도 풀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PSAT 이거는 능력 시험이다라고 하죠. 적성 시험이다.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뚫고 나갔을 때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해설 다 해주고 이러면은 안 하시더라고요. 풀어오세요. 그러면 안 풀어오고서 푸는 것 보고 감상하고 이러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처럼 문제를 나눠드리고 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드린 그 재본 교재는 그 이제 강의 중에 풀었던 그 해설들 다 담아서 마지막 날 문제도 그대로 담을 겁니다. 다시 깨끗한 새 문제로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라고 그대로 담아서 마지막 날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꼭 오셔야겠죠? 중간에 결석을 하시더라도 유종의 미라도 거두는. 자, 강의 계획서를 뭐 안 가져오신 분도 있겠지만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냐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상황 판단, 그 상황, 문제 소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적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메인 테마는 기출문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자, 다들 들으신 얘기고, 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완전 초보가 아니라 그래도 한두 해 나도 시험도 받고 공부도 해봤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다들 들으신 얘기겠지만, 요 이전에 언어논리 자료에서 강의 들으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슨 시험을 볼 거냐 하면 요걸 볼 거라는 거예요. PSAT라는 시험을 볼 거고, 요게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딱 끌어다 대면서 적성 시험이다. 제일 비슷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중에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래갖고 능력 시험이다. 요게 다른 시험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읽고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준비하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적성 시험이다, 능력 시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딱 들으시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얘기를 저한테 적성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능력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 이미지도 안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안 때립니다. 네, 손 들어. 아무 이미지도 안 떠오른다. 사실은 손 들고 싶은데 그렇죠?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요. 그리고 떠올리려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 그 처음 이틀 동안에 구조를 파악하는 독해다, 구조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독해다 이런 걸 적어놨죠. 언어 논리에서도 그 독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요거요. 이미지가 안 떠서 그래요. 머릿속에서. 일단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지가 안 떠서 그래요. 뭐냐 하면 얘는 단순히 기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과 하고 적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떠오르죠? 그림 그려지시죠? 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시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먹은 사과.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려져 있는 거요. 예, 이런 거 떠오르시죠? 단지 기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글자는. 원래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기호로 정해놓고, 우리 이거,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정해놓고, 요렇게 표기하도록 하자, 요렇게 기호화하도록 하자라고 해놓고,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여줬지만 네 머릿속엔 이게 떠올라야 돼 라는 약속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요게 안 떠오르면 독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됐다라는 거는 독해, 읽고서 이해했다라는 건데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시험과 다르다. 적성시험이다, 능력시험이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그럼 적성시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적성시험과 일반적인 시험,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식 측정하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던 일반적인 시험들. 여러분들 저기 PSAT 보려고 자격 얻으려고 한국사 시험 보시잖아요. 그런 거요. 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조금씩 떠오르셔야 돼요. 똑같은데? 종이에 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해갖고 번호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뭐가 다르니까 다른 이름을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이제 그 구조 얘기한다 그랬는데, 구조하고 독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미지가 떠야 된다. 어떤 이미지가 떠야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식과 적성의 차이가 뭐냐, 능력의 차이가 뭐냐, 요걸 가지고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한국사 시험 보실 때 교과서나 문제집을 쭉 풀고 저기 공부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외우시잖아요. 지식을 머릿속에 담잖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지식을 쏟아내고 나오죠. 다 쏟아냈으니까 이제 나오면 다 잊어버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쏟아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얘는 실기시험, 얘는 필기시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띄우시면 거의 맞아요. 100m 달리기 시키고 초재잖아요. 수영 시키고 초재고, 줄넘기 몇 개나 하는지 재고, 그림 그리라 그래서 잘 그렸는지 보고,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라도. 그렇게 이미지가 뜨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1차적인 이해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능력시험이다. 100m 달리기라면은 달리기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저 사람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몸을 달리기라는 걸로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고, 수영이라면 또 물속에서는 얼마나, 일단은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제주껏 숨도 쉬어야 되고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걸 거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요거를 갖다 놓고 어떤 능력을 묻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슬슬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사 시험 보러 들어간다 그러면은 잘 돼 있는 교과서 완전 수두룩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냥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공부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 하면은 교과서가 없어요. 이론서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게 특별한 지식을 추가로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써먹었던 거 그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과 출신인 사람한테 너 저기 뭐 초월함수의 미적분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새로운 거 배워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주로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 그 관련 교과서 또 그 시험에 최적화된 무슨입니다 이러면서 수두룩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검색해서 골라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면 됐는데 얘는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멘붕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멘붕에 빠진 순간 기존의 경험자들한테 물어보죠.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니까 기존의 경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출문제가 있다. 요거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이면 아홉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은요, 기출문제를 그냥 열심히 풉니다. 열심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도대체가 내 생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아들고 나와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이거 했는데 안 되더라. 뭐 다른 거 없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기출 문제 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서 했더니 점수 안 나오더라. 그건 네가 풀기만 해서 그렇다.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진작 얘기해 주지. 이걸 뒤늦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해봐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분석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은요 강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게 제 밥벌이 날려먹는 소리인데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인문 강의에서 제가 항상 기초인문 강의다 그래서 5월달쯤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 따로 별도로 새로운 뭔가를 알려드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기본 강의 하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기초인문 강의면 이래갖고 이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기초인문 강의 때 5월 달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항상 매년 고민인데 올해는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메인 테마로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왜 분석해요? 교과서도 없고 능력시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바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식이 새로 배울 게 없는 건 없는 건데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지식, 동적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접근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내가 다시 정리를 해놔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측정을 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구성해서 출제를 하느냐 문제의 소재로는 어떤 것들을 가져다 놓고 문제를 만드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거를 측정하고 요구하면서 무엇을 가져다 놓고 문제를 만들 것이냐 요거를 밝혀내는 거란 말이에요. 분석을 통해서. 왜? 미리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오늘도 이제 아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능력시험이고 지식측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뭐냐 하면은 각각의 문제마다
90분 동안에 40문제 푸는데요. 이 40개의 문제마다 항상 뭐냐 하면은 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가 지금 이 정보를 즉석에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라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문제당 2분 10초 정도 나오죠. 예, 알고 있는 거 쓰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작업까지 해서 답을 찾아내라 그러는데 2분 10초면은 사실 조금 그쵸? 예, 좀 박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를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요거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 기출 분석 작업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소재. 요거를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주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 특히 상황 판단 영역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요. 풀이법. 하우. 풀이법, 접근법이라고들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요거를 밝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요.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분류를 해서 동적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동적 상식을 내가 다시 정리를 좀 해놔야겠느냐. 동적 상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식인데요. 상식. 동적이다.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식이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누구죠? 세종대왕. 다 아시잖아요.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요건 써먹을 데가 없죠. 그냥 그 지식으로 끝이죠. 이런 지식적인 상식 말고요. 덧셈 할 줄 아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 그런 거예요. 덧셈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은 야, 내가 사전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알긴 아는데 말이 막히는데 하지만 덧셈을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것 중에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식들.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소재를 가져다가 출제를 할 것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겁니다. 그나마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은요. 언어 논리에서 이제 그 독해를 한다 그래도 논리적 독해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논리학적인 지식들은 조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수학 공식 같은 것들 다시 막 재정리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먼저 정리를 해놔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상황 판단은 진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봐서는 정말 안 느껴져요.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시면은요. 뜬금없이 목련 나와요. 내가 무슨 식물학과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승정원 나옵니다. 한국사 시험 보라 그래서 봤는데 뭘 또 물어봐 이렇게 됩니다. WTO 나와요. 내가 무슨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출신도 아닌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벼 재배 면적에 내가 이젠 쌀도 재배해야 되냐 이거죠. 예? 넘겨보시면은 국회 정기회 그래서 법조문이나 내가 법학과 출신도 아닌데 왜 법조문을 들이대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국회를 알아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입법고시 시험 보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죠? 유형근무제, 시간제 근무, 어쩌고 뭐 근무제 얘기 나옵니다. 뭐 여비의 종류 나와요. 또 법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무슨 마우스와 키보드를 만드는데 무슨 결합률이 어떻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해요. 축제 안내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차. 내가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내가 시차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소재부터가 희한찬란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문제 풀어보시고 어때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그래요. 좀 뭔가 좀 잡다 하고 좀 감이 안 잡혀요라는 그런 그 첫 감상평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이 좀 그나마 볼만한 어떤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상황 판단은 절대 그게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합격한 합격생들한테도 어떻게 공부했냐, 기출 분석했다. 상황 판단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모르겠다. 예.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았느냐, 아니,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감은 잡히더라. 어떤 감이 잡혔냐,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다. 예. 딱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자, 잠깐 이쪽으로 가볼게요. 동적 상식이요. 자, 그래서요,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구조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단편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한번 보실게요. 지식이 전혀 새로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이고 고등학교까지도 안 가고 중학교까지 배운 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진짜 많이 활용되는 게 상황 판단 영역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수학적 동적 상식이요. 나는 수포자였는데.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으냐 하면은요. 요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집합, 명제, 그 다음에 저기요, 경우의 수 하면 이어져 나오는 거 있죠. 순열, 조합, 확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래서 통계 따라 나오죠. 요 정도요? 이거 이전에 뭐 기본적인 방정식, 함수 이런 거요. 이건 뭐 당연히 쓰는 거고요. 연립 방정식 이것도 써먹는 거고요. 근데 상황 판단에서요, 어지간하면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으니까 미지수로 설정해 놓자, 변수로 설정해 놓자, 요 정도? 그 수리 퍼즐 쪽으로 가서 조금 깊게 나와봐야 뭐 이제 1차, 3원 1차 연립 방정식 풀어서 숫자 찾아내는 정도? 그 정도요. 요거 나옵니다. 요런 것들은 좀 제발 좀요. 제발 좀요. 책방에 가서 중학교 참고서라도 이렇게 그냥 오늘따라 공부 안 된다. 밥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럼 가서 걸어가셔서 책방 가셔서 좀 보세요. 그냥. 맞아. 내 소시적에 이런 거 배웠었어. 이 당시에 몇 반 남학생이 잘생겼었는데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서 체육 선생님 그지 같았는데 뭐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황 판단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출판을 하나 하려고. 피셋 상황 판단을 위한 수학의 정석. 해가지고 기출문제 쫙 해서 거기에서 약간 오버되는 정도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적 상식줄 중에서 상황 판단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써먹을 만한 것들 쭉 정리해갖고 강의도 하고 출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바빠서 못하고 있다가 내가 언젠간 꼭 해야지. 딴 거 할 것도 많지만 이건 한번 내가 꼭 정리를 해야지. 왜 그냥 가서 보면 되는데 안 보시니까 억지로라도 보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완전히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서 이미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올해 제가 신원 선생님 책을 딱 봤더니, 다 나와요. 심지어는, 기초적인 기하까지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집합 명제, 언어 논리할 때 논리하느라고 다 나와요. 그 집합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거 자료에서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4번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저 혼자 계속 떠들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죠. 4번이요. 텍스트로 돼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 부합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좀 하고 추론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1문단에 나오고요. 문단이 2개입니다. 자, 2문단 보시면은요. 쌀 생산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생산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구조를 본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같이 갈게요. 구조를 파악하는 독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출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요.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구조라 그러면은 형식적인 구조가 있고요. 내용 구조가 있어요. 형식적인 구조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런 일반 텍스트다 그러면은 문단이 몇 개냐 요거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법조문 보면은요. 제 땡땡조 하는 그 조항이 몇 개냐 이거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보냐 하면은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단을 바꿨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진행하고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으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문단을 안 바꿔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에는 면적, 2문단에는 생산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 2문단의 마지막에 2개를 엮어서 뭐가 나와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형식으로는 2문단이고 문단이 2개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대단한 겁니다. 예. 이 문제 너무 쉬워서 맨 앞에 1번 문제 목련 문제예요. 진짜 쉽죠? 예. 진짜 쉬운데 쉬우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상황 판단 영역 출제자가 하필이면 이렇게 쉬운 목련 뜬금없이 왜 원산지가 어떻고 이걸 왜 소재로 삼았냐는 거예요. 내용 구조를 분석을 하시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도 소재는 달라져도 같은 구조의 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조 분석한다라고 할 때 요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보기 기억 보시면은요.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약 2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어렵지 않죠.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자,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할 때요. 한글로 풀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라고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은 아,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이 뭐 저기 인도의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인도 지도가 안 떠오르셔도 되고요. 예, 요 정도는 이게 진짜로 떠오르셔야 된다. 구조, 내용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사과 같은 걸 예를 들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 어때요?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면적이라는 것도 사실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면적 그러면은 한반도 토끼, 호랑이요? 하여간 그걸 떠올리실 거고, 예? 인도의 면적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 떠올리실 거고, 중국의 면적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떠올리실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다라고 했을 때, 아 이렇구나라고 변환시켜서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바가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기도 하고요. 상황 판단에서도 수식 꽤 자주 나와요. 수식 던져주고 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식의 내용을 한글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한글의 내용은 수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2배이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300헥타르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딱 봤더니 어이? 안 나와요. 그냥 전체의 30%다. 30입니까? 30%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가 30을 적어줘도 되느냐? 에이, 전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전체를 A라고 놓고 전체의 30%, 0.3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고주고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인도는 4,300이고요.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지수 변수로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몇 퍼센트요? 0.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더 크냐? 얼마나 더 크냐? 되죠?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요. A는 소수점 똑같은 자릿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3, 2로 바꿔놓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110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돼요? 215분의 1 정도. 요거 곱하기 2 하면은 요 정도 거의 예.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요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 2배 정도 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럼 이제 뭘 알아내셔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 지금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퍼센티지로만 나와 있잖아요. 30%, 20%. 그쵸? 얘가 30%고 얘가 20%다 그러면은 똑같이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그 중에 30이고 그 중에 20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교는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다? 1.5배 정도 차이 난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갈 때. 비교 가능하죠? 그렇죠?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실수치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나왔다고 해도 그냥 그 숫자 바로 써버리고 비교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된다라는. 앞으로도 이제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상황 판단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분석입니다. 퍼센티지라는 게 나왔을 때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생산량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굳이 생산량을 실수치로 찾아낼 필요가 없다. 비교만 가능하면 되니까. 그거 찾아내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실제로 자료가 제시가 돼 있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 늘어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런 거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하시면서 개별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한테 비교할 것을 묻고 있다. 상황 판단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비교하라는 건 묻고 있구나. 비교를 할 때는 굳이 뭘 비교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걸로만 가지고 비교해도 충분하겠구나. 실수치 굳이 안 찾아내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써먹을 수 있겠다. 앞으로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겠다 하고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개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다른 문제에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계속 해보시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검증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증을 해봤더니 이거는 그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써먹으면 된다라는 것만 확실히 정리를 해두면 요거는 오답의 가능성이 없다.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채택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디귿 같은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디귿이요. 인도의 연간 쌀 생산량은 11,000톤 이상이다 그랬는데 실수치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연간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라는 걸 찾아본다 그러면
A국이 5.0톤이다, 5톤이다라고 나와 있고, 요것이 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5.0톤인데, 이게 인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서 인도는 3분의 5톤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럼 인도의 면적이 4,300헥타르니까 곱하면은 얼마 나온다? 되죠? 그렇죠. 면적분의 생산량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서 한 7,600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11,000이 안 된다. 계산 나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요. 요거까지 하나 더 할게요. 니은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더 고민해보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니은이요. 자, 일본의 벼 재배 면적이 A국보다 400헥타르가 크다면 인도의 연간 쌀 생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첫날은 이래요. 입이 바작바작 마르고. 예.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뭐 해봤냐면은 저기 월요일 날 조회하잖아요, 아침에. 요즘도 합니까, 그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했어요. 월요일 날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여서 단상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앉아 계시고 조회를 해요. 그럼 애국가 부르고 이러잖아요. 제가 애국가 부를 때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지휘. 그거 1년 동안 하고서 중3 때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졸업할 때 다른 개근상도 못 받고 아무 상도 못 받았는데 요거 했다고 공로상 하나 받았어요. 저는 졸업할 때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상한 짓도 해봤는데 항상 강의 첫날 되면 막 긴장되고 입이 바작바작 마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요. 이제 발음이 될까요? 생산량. 예. 인도의 연간 쌀 생산량이요. 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을 그 A국하고 일본의 면적이 두 개 다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400헥타르가 더 크다 정도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국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A국의 면적을 A라고 놓고 일본의 면적을 더 크다 그랬으니까 A 더하기 400이다 이렇게 놓잔 말이에요. 요래 놓고 이렇게 됐을 때 연간 쌀 생산량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 놓고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5 곱하기 A가 될 거고 이쪽은 4.5 곱하기 A 더하기 4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가 더 크냐? 예, 시험장에서 바쁘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해?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 수학 시간에요. 증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증명 문제 정말 싫어하셨죠? 증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라고 해서 귀류법이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요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본이 A국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놓는 거예요. A국이 더 많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요. 해보시면은 요거 나눗셈하고 저기 이 4.5A 이쪽으로 넘기면 0.5A죠. 가 곱하면 얼마 됩니까? 4, 46에 1800. 그럼 A가 3600보다 크다. 뭐가요? A국의 면적이 3600헥타르보다 크다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1문단에 면적 순서 쭉 적어냈는데 A국은 저 밑이고요. 인도, 중국이 저 위쪽 1등, 2등이죠. 근데 중국이 3300이에요. 그럼 A국이 3600보다 크다가 나와버리면 중국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쪽이 돼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은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요거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동적 상식.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애들이 같다라고 놓고요. 같다라고 놓고 4.5가 이쪽으로 갈 때 4.5가 5가 됐다 그러면 대충 1.11111배 정도, 11%좀 넘는 11.1111% 요 정도 넘어가는,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요게 두 개가 같으려면 얘가 이만큼이 커졌으면 얘도 그만큼이 커져야 이게 상쇄가 돼서 둘이 같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더 크다 하면은 요 배수가 요 정도는 돼야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얘 면적이 거기다가 요만큼이 늘어났는데 그게 얼마? 1.12배 이상 정도가 돼야 요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A를 얘기하는 거고 0.12라고 하는 게 400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A국의 면적에 뭡니까? 12% 정도. 그거보다 이 400이라는 수치가 A국의 면적의 12% 정도가 돼준다 그러면 이 부등호 성립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400이라는 면적이 과연 A국의 면적의 12% 정도가 되겠느냐? 된다. 어떻게 아느냐? 중국이 3,300헥타르다. 요거의 12% 정도면은 396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중국의 12%, 중국 면적의 12%가 396인데 그거보다 크다면은 얘보다 훨씬 면적이 작은 얘네 둘보다는 12%를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0이라는 수치는 반드시 이거의 12%보다 더 큰 수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로 풀어봤는데요. 하나는 귀류법, 하나는 요거요. 요거 어디에 나오는지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거 적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신헌 적으세요. 신헌 자료해석 이론서 2015년 7월 출간이고요. 도서출판 허밍입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그쪽에 보시면 곱셈 비교해서 소항목으로 나와가지고 뭐가 있냐면 교차 비교, 일방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양쪽 이렇게 돼 있는 거 크기 비교할 때 이렇게 이만큼 커졌으니까 얘는 얼만큼 커졌냐.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혹은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만큼 변화가 있었고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얼만큼 변화가 있었느냐. 한쪽으로 보거나 양방으로 교차해서 보거나. 두 가지 방식을 경우에 따라 적당히 활용을 해서 요게 곱해지는 수치가 얼마냐. 요거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로 곱셈 비교, 수치 비교할 때 교차 비교한다, 일방 비교한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귀류법 나왔고요. 교차 비교, 일방 비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왜? 자료 해석 언어 논리에 다 나온다.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동적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식이 아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식이 있긴 한데 그건 이미 다 배운 거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 판단에서 다시 할 필요 없고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할 때 이미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 잘 하시면은요. 상황 판단 점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같이 올라요. 근데 이제 그걸 써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금 이거 비교하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 판단 시간이니까 어떻게 비교하지? 이때 자료 해석에서 그런 거 했었어라는 게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떤 상황을 휙 던져줬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걸 자기가 바로 떠올리고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은 좀 종합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편이다. 언어 논리 영역과 자료 해석 영역의 종합 응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동적 상식,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황 판단에서도 써먹어야 된다라는 그쪽 공부하실 때, 그쪽 영역 공부하실 때 충분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응용편은 응용편인데 실제로 활용되는 동적 상식은 더 약간 수준이 낮거나 적어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서 그래프 분석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 함수식 찾아내가지고 기울기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문제 푸느라고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미리 좀 정리하면서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지 하고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 판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2차 함수, 3차 함수도 가끔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황 판단에서는 1차 함수 연립방정식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다만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뒤에 응용 문제 하면은 사례 제시하고 이런 것처럼 상황을 설정을 해주고 필요한 동적 상식은 네가 찾아서 네가 활용해서 풀어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렇고요. 강의 내용도 그렇고요. 어떤 동적 상식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그걸 따로 정리하는 얘기는 없어요. 문제 푸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하고 개별적으로 짚기는 해도 그거를 정리하진 않습니다.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상황 판단 영역에서 강의의 내용이나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고서 잡다하다라고 느끼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어떤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나오고 그래서 그 구조를 잘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상황 판단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는 다 해놨지만 알려드리면은요. 그냥 먼저 알려드리면 사실은 내용이 별게 없어요. 찾는 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찾아놓고 나면은 사실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작업하실 때 이 작업은 이렇게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라는 것 조금씩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된 거를 먼저 알려드리면 뻔하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일리는 있지만 별거 없네. 이거 별거 없네는 괜찮아요. 그런 거 어쩌겠어요.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는 거죠. 근데 별거 없네 하고 별거 없네라는 말을 떠올리는 중에 뭐냐면 좀 얕잡아 보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네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못 써먹어요. 예전에 점수 안 나왔을 때 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또 풀어요. 점수 또 안 나오고 집에 와서 채점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년에 한 번은 더 봐야지 이러고 다시 그러시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라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본인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번 강의 주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해보세요. 실패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좀 스스로 고민해가면서 아무런 도움 없이 문제만 딱 갖다 놓고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가설도 좀 세워보시고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검증도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 때 들어오시면 제가 한 거를 쫙 썰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가 생각한 게 맞아도 있을 거고 이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도 있을 거고 야, 사실은 이게 더 좋은데 하중이 뭐 똑똑한 척 하더니 참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요거는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쵸? 요건 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시험장에서 그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찾아낸 건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고생하고 고민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소중하게 안 느껴져도 안 잊혀먹어요. 절대로.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써먹게 돼요.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거를 하시라는 거고. 근데 도대체가 감을 못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 중에 첫째, 제발 좀 구조를 보세요라는 얘기를 방금 문제를 풀면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입체적인 얘기가 돼서 계속 듣다 보시면 나중에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시면은요. 정리해 보면 저기다 독해를 할 때는 이미지가 떠야 된다.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독해를 할 때는 내용 구조가 떠올라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 구조를 보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소재가 출제가 되고 어떤 풀이법을 내가 개발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걸 목표로 삼고 가는 거고요. 이걸 알아내고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삼고 가는 거고요. 그 와중에 필요한 동적 상식이 있는데 그거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니까 제발 좀 그쪽 잘하시고 그 다음에 나 계산 좀 약하다 그러면 계산 연습하세요. 그 중학교 수학 문제집 사다 놓고 옛날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틈날 때 오늘 내가 생각보다 그 공부하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서 아직은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그렇다고 계속 공부를 더 하자니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자자니 잠은 아직 안 오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뭔가 다른 걸 좀 더 해야겠는데 다른 뭐 공부하기엔 진도가 애매하게 잘릴 것 같고 이럴 때요. 중학교 수학 문제집 딱 푸세요. 자료 해석에도 도움되고 상황 판단에도 도움되고 그런 식으로 시간 활용하시면서 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구조.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하실 때요. 내용 구조를 봐야 되는데 내용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쉬운 문제는 그냥 구조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쭉 보시자고요. 자, 지우는 와중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개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들에 적용을 하면서 그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일반화 시킨다 그래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구조를 볼 때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는 구조가 어떻다, 이 문제는 구조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들어가시겠지만 이걸 모아놓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잡힌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구조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모토로 그
걸고 가세요. 책상 머리에 써붙여 놓고 분석하시면서 근데 내가 뭐 해야 되지? 꼭 반드시 일반화해야 돼.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이요. 1번은요, 문단이 3개고요. 내용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목련하고 나오죠? 그래 놓고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 원산이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 원산이다라고 나옵니다.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백목련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원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중간에 무슨 내용, 1문단에 또 1문단하고 3문단에 무슨 내용 나오느냐 하면요. 목련 꽃잎하고요. 꽃하고 잎. 그렇죠? 꽃하고 잎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2문단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요. 꽃잎하고 꽃받침이 나와요. 그래서요, 요거는 얘네 둘을 대비시켜 놓고 비교할 때 이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잎이 먼저 피느냐, 꽃이 먼저 피느냐 가지고 요거 둘을 어떻게 해요? 대비시켜 놓고 비교할 때 이 얘기를 써먹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무슨 내용이 또 있냐면은 얘는 뭐예요? 호오녹기라고 한다. 한문으로 후박이라고 써서 우리나라의 후박나무랑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대비해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실은 다른 나무다. 됐습니까? 내용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슬슬 이제 표정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런 쉬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죠? 쉬운 거에 쉬워서 보기 편하니까 이런 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구조가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도 나오냐는 거예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상황 판단. 자, 그럼 가장 유사한 것부터 먼저 하나 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8번이요. 8번은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제품 나오죠. 자, 제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 하면은 마우스, 키보드 나옵니다.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는 태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고 또 하나 어디죠? 필리핀산이 있습니다. 공장이 3군데가 있어요. 얘는 공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장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산을 딱 했을 때 결함품이 있고 정상품이 있어요. 요런 구조입니다. 몇 번이요? 8번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마우스 생산할 때 여기서 20%, 여기서 30%, 여기서 50% 생산하고요. 결함이 70, 60, 50 이렇게 되죠. 70, 60, 50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정상은 여기 30, 여기 40, 여기 50이란 얘기고요. 여기서 키보드 했을 때 결함품이 40, 그럼 정상이 60. 이쯤 되면은 공장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함률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나온다. 이런 구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소재가. 저쪽은 무슨 저기 목련 나오고요. 식물학 소재 나오고, 이쪽은
제품 생산은 무슨 경영학 관련 소재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완전히 다른 소재인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유연근무제는 하고 나오죠? 자, 유연근무제 하고 나옵니다. 유연근무제는 자, 1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시간제 근무,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로 나눌 수 있다 하고 나옵니다. 나눌 수 있다에 밑줄 좀 쳐주세요. 시간제 근무, 그 다음에 탄력 근무, 원격 근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근무제는 어떻다 하고 2문단에 설명 나오죠. 내용 바뀌면 문단 바뀝니다. 그 다음에 탄력 근무제가 3문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원격 근무제가 4문단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문단의 탄력 근무제가 무려 4가지나 나옵니다. 시차 출퇴근, 그 다음에 근무시간 선택, 그 다음에 집약 근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량 근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문단의 원격 근무제 얘기할 때요. 재택 근무제 하고 스마트워크 근무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보이세요? 소재는 전혀 다른데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 보이세요? 요거 찾으시는 거예요. 기술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제가 독해라는 걸 할 때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구조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은요. 첫째, 내용 이해가 정확해져요. 특히 추상적인 내용 다룰 때요. 언어 논리에도 보면은 저기 철학 관련 지문, 그다음에 과학 관련 지문도 그냥 객관적인 과학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학사, 과학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 나올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시는 분들 있죠.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래요. 내용 구조가 파악이 안 돼서. 누구랑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고 서로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들. 이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한다고 하면 내용 이해가 명확해지고요.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서 일반화시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 힌트를 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이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일단 왕이 나오죠. 승정원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왕이 먼저 튀어나오고요. 그 밑에 계통에 따르는 게 있고 왕에 바로 직속되는 바가 있다 해서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계통을 따를 때는 어떻게 가냐면 왕 밑에 의정부, 그 밑에 육조, 그 밑에 일반관청 이런 식으로 계통이 쭉 이어져 나간다는 거고요. 요 밑에 직속으로 승정원이 있다. 지금의 비서실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승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승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예요? 주서라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승지가 있고, 승지가 있고요. 요 밑에 주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승지가 몇 개가 있어요? 6개.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그 밑에 주소가 있는데 각각 2개씩, 2명씩. 그렇죠. 그래서 총 12명, 여기 6명.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6조가 나오죠. 6조 6개요. 6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2, 호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예, 병, 형, 공 이렇게 6개로 나뉘어진다.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 업무 관계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보자 그러면은 더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에요. 얘네들 얘기할 때 위계, 순위, 단계. 그냥 단순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 관계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병렬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류는 했지만. 그렇죠? 그다음 도승지 12명이 있는데요. 주서가 12명이 있는데 어디요? 주서. 관리잖아요, 관리. 그래서 문과 출신 관리가 있고 이과 출신 관리가 있는데 아니죠. 무과요. 문과 출신 관리가 있고 무과 출신 관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양분이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가 있으면 불가능하다가 있는 거고요. 있다가 있으면 없다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분되죠?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요 표시 괜히 한 게 아니라요. 대비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둘을 대비시켜놓고 비교해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잡아내라. 그리고 선택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른 녀석의 특징을 여기다가 갖다 매칭을 시켜갖고 오답을 만들죠? 가장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걸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과하고 무과로 기본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주서가 되는 놈들은 무과 쪽은 안 되고 문과 출신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지치기가 되어 나간다라는 게 구조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첫째 문제 하나를 놓고요. 문제 하나를 놓고 개별적인 분석을 진행하시면 내용 구조가 어떻다. 그걸 가지고 선택지나 보기를 어디서 어떻게 뽑아내서 만들어냈다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를 모아서 일반화시켜서 공통점을 찾아서 귀납적으로요. 개별적인 거 여러 개 모아서 귀납적으로 일반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게 기출분석. 4개쯤 보니까 뭔가 일반화시킬 수 있겠다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거 만들어내시는 게 기출분석이에요. 됐죠? 그럼 귀납적으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연역적으로도 가능해요. 상황 판단이잖아요. 굳이 상황 판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영역을 분리를 해놨다는 거는 이 영역 안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있다. 이 영역 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상황 판단 영역을 따로 분리를 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취지가 뭐냐? 라는 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귀납적으로 이렇게 찾아낸 거랑 같은 구조가 나와요. 소위 전문 용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요, 상황 판단 대부분 잡다하다,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찾아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물론 이제 뒤쪽에 가서 퍼즐형 문제 뭐 이런 거로 가면은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당황스러운 애들이 있지만, 이런 애들은 그냥 틀려주면 되고요.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진짜 명확한 애들만 맞춰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시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 해야 될지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세요? 가능성이 보이세요? 예, 요거를 이제 나흘 동안 계속 추가로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과정,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풀이 기법까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나흘 동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해놓고 나시면은요, 이제는 나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겠다 정도가 되실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가 밥벌이가 안 되는데 최대한 잘 알려드려 볼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